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럽 전체의 태양광 발전기를 베이징이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꺼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5월 1일부터입니다. EU가 갑자기 중국산 인버터를 금지시켰어요. 풍력, 태양광, ESS, 공적 자금 들어간 신재생 사업이라면 중국산은 못 쓴다. 그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무역 조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역 문제가 아니에요. 보안 문제입니다. 그것도 가장 깊은 층의 보안 문제예요. 왜 EU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막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인버터라는 일반 시민들은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장치를 콕 집어서 막았을까요? 이 두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값싼 중국산이라고 부르며 지붕에 올렸던 그 패널 뒤에 사실은 어떤 그림이 숨어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 층을 따라 내려갑니다. 표면에 있는 EU 규제, 그 아래 깔린 중국 산업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국 산업이 지금 잡아야 하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기회까지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유럽 뉴스가 아닌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한국 주류 뉴스 보시면은요, 이 사안을 거의 미중 갈등의 연장선이라고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또 무역 분쟁 났다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EU가 막은 건 패널이 아닙니다. 인버터입니다. 그리고 ESS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같이 막혔어요. 이 두 장치의 공통점이 뭡니까?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든 회사가 어디 멀리서 스위치를 누르면 그 장치가 꺼지거나 켜진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EU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가정의 지붕 위에, 자기 나라 공장 옥상에 베이징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수십만 대 깔아놓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층으로 갑니다. 첫째, EU가 정확히 뭘 막았고 왜 막았는가? 둘째, 중국은 왜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왜 지금 이 카드를 잃게 되는가? 셋째, 가장 중요한 한국이 이 틈에서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규제 내용부터 정확히 짚고 갑시다. EU가 5월 1일부터 시행한 이 규제, 정식 명칭은 좀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태양광이나 풍력, ESS 같은 사업에서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나라들이 만든 인버터와 전력 변환 장치를 못 쓰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게 골자예요. 여기서 고위험 국가라는 게 어떤 나라냐면요, 네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이 네 나라가 한 줄에 섰어요. 베이징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자기들 산업을,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글로벌 1위 신재생 산업을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분류 안에 넣어버린 겁니다. 고위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만든 장치는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와 같은 줄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행정 분류가 아닙니다. EU가 중국을 명시적으로 적대 진영 옆자리에 앉혔다는 신호예요. 2019년만 해도 EU의 공식 문서는 중국을 협력 파트너, 경쟁자, 그리고 체제 라이벌, 이 세 가지로 동시에 정의했습니다. 5해 만에 그 균형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 이 분류 하나로 다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핵심 인프라에서는요, 그동안 유럽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끌려간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는 다릅니다. EU가 자기 판단으로, 자기 안보 논리로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인버터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으면은 인버터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왜 이걸 콕 집어서 막았을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태양광 패널, 옥상에 깔린 그 시커먼 판이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는 직류예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 같은 그 직류 전기. 그런데 우리 집 콘센트에 꽂아 쓰는 건 교류잖아요. 직류와 교류는 다른 전기예요. 그러니까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변환을 해주는 장치가 인버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 에너지와 우리 집 콘센트 사이를 잇는 다리예요. 그런데 그 다리에
베이징이 원격으로 끊을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인버터에는 원격 제어 장치,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기능이 붙어 있어요. 누가 컨트롤합니까? 그 인버터를 만든 회사가 합니다. 그 회사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면 결국 그 컨트롤 권한은 베이징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끄라고 하면 못 끌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중국 국가정보법 그 법 한 줄이 모든 중국 기업의 데이터와 제어권을 정부가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디지털 트로, 이 목마예요. 선물로 받은 줄 알고 성 안에 들였는데 안에서 문이 열리는 거죠. 유럽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산 패널과 인버터를 들였습니다. 환경에 좋다, 가격도 좋다, 다 좋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를 이제서야 본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SS,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는 그 큰 배터리 박스 있잖아요. 그 안에도 원격 제어 장치가 들어있어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BMS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거창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누가 그 박스를 제어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또 중국 기업이에요. ESS가 왜 필요한지부터 잠깐 짚고 가야 됩니다.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건 밤이에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불 때만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바람이 안 불 때도 전기가 필요해요.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게 ESS입니다. 발전된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큰 배터리예요. 그런데 그 큰 배터리 안에도 똑같은 백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EU가 막은 건 인버터 하나가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 전체의 신경망이었던 겁니다. 발전기에서 배터리에서 가정의 콘센트로 가는 그 모든 길목에 중국 기업이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 거실의 조명, 냉장고, 에어컨이 이론적으로는 다른 나라 정부의 결정 한 번에 멈출 수 있다. 그런 구조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럽이. 이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럼 중국 태양광 산업이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유럽 시장 통째로 이르면 끝장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치명타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EU 규제 대상이 뭡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시설들이거든요. 정부 보조금 받은 태양광, 풍력, ESS 사업 거기에만 적용됩니다. 민간이 자기 돈으로 까는 옥상 태양광, 자기 공장에 다는 인버터 이런 데는 아직 규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일부 빠지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단기와 장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이 규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두 개 첫 구멍이 뚫린 거예요. EU 한 곳이 막았다는 건 다른 나라들도 같은 명분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천리둑도 개미구멍에 무너진다잖아요. 지금이 그 개미구멍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면 중국 태양광 산업 자체가 이미 안에서 공고 있었어요. 2024년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1년에 설치한 태양광 모듈 용량이 600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중국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이 0기가와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 혼자 만들어도 400기가와트가 남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수요를 다 채우고도 한 나라 절반만큼이 더 남는다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산업이 아니에요. 정치적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0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5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수십 년간 보조금을 쏟아부어서 만든 결과입니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더 가속됐고요. 그러면 이 잉여 400기가와트는 어떻게 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덤핑입니다. 원가 이하로라도 일단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장 돌리는 게 멈추는 것보다 낫거든요. 설비가 멈추는 순간 그 손실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원가 밑으로 팔아도 일단 판다는 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요. 가격 자체가 시장 원리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거든요. 중국 정부 보조금 플러스 과잉 설비 플러스 강제 덤핑 이 세 가지가 만든 인위적 가격이에요.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자기 돈으로 공장 짓고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정상 기업들은 경쟁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그게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우리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한국 상황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한때 한국 태양광 산업 글로벌 톱이었어요. 하나큐셀, OCI, 신성ENG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무시 못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큐셀은 한국 공장 일부 정리하고 미국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고요. OCI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사실상 접고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왜? 중국 가격을 못 따라가니까요. 한국에서 만들면 적자가 나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 정부가 자기 산업을 키우려고 다른 나라 산업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베이징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산업을 키웠을까? 적자를 감수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왜 이 분야에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처음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어요. 값싼 중국산 패널 덕에 유럽 가정이 태양광을 깔 수 있었으니까 환경에 좋고 가격도 좋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거위가 알을 낳을 때마다 거위 주인이 우리 집 열쇠를 한 개씩 챙겨갔던 겁니다. 안전한 줄 알았던 그린 에너지가 사실은 가장 깊은 의존 구조였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닙니다. 1대1로만 묶어서 봐야 됩니다. 베이징은 처음부터 글로벌 인프라 의존도를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렸어요. 통신은 화웨이, 5G로, 항만은 1대1로 투자로, 그리고 에너지는 신재생으로 세 신경망의 스위치를 동시에 쥐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자유무역의 모습으로 진행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EU와 베이징이 대만 문제로 충돌하는 상황이 왔다고요? 어느 날 베이징이 결정합니다. 독일에 깔린 우리 인버터 일제히 끄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일 전역의 신재생 발전이 한꺼번에 멈추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론적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군대를 안 보내고 미사일을 안 쏘고도 한 나라의 전력망을 흔들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하이브리드 워페어, 즉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그 사이에 압박 수단, 베이징이 그 수단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깔아놨던 겁니다. 이걸 EU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이 11세기 갈등은 미사일로만 일어나지 않거든요. 인프라 스위치 한 번 누르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다음 10년의 강대국 순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한국 태양광 단지와 산업용 ESS에 중국산 인버터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는 건 업계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실이에요.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점검된 적이 있습니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진행됐고 결과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이징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지금 진짜 민감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화웨이 5G 사건입니다. 2018년, 19년 무렵이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값싸고 성능 좋고 깔기도 편한 중국 통신 장비가 전 세계 통신망 핵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미국이 외칩니다. 이거 안보 위협이라고 빼라고 말이죠. 그렇게 빼는데 미국과 동맹국들이 몇 년을 썼습니까? 지금도 다 못 뺐어요. 태양광 인버터는 그것의 두 번째 챕터입니다. 5G가 통신 신경망이었다면 인버터는 에너지 신경망이에요.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신경망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EU가 이번에는 5G 때보다 빨리 반응한 거예요. 한번 당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EU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화웨이 때는 미국이 압박해서 동맹국들이 끌려가는 시기였거든요. 이번 인버터 사안은 EU 스스로가 자기 안보 논리로 자기 결단으로 움직인 겁니다. 똑같은 영화의 두 번째 챕터인데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한번 학습한 사회는 같은 패턴이 또 나왔을 때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오지 때 10년 걸렸다면 인버터 분리는 5년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압박이 어디로 갈까요? AI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중국산 칩,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 다음 분류 작업이 곧 시작될 거예요. 녹색 에너지가 가장 깊은 백도였습니다. 이 한 줄이 지난 10년의 그림 전체를 설명합니다.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베이징이 유럽 태양광을 끌 수 있는지. 사실은 그 질문이 너무 좁았던 겁니다. 진짜 그림은 베이징이 지난 10년 동안 그 스위치를 조용히 깔아놨고 그동안 아무도 그걸 안 봤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위기는 스위치가 눌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스위치가 깔린 그 시점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지금까지는 변두리였어요. 한국산 태양광 패널, 인버터, ESS 다 만듭니다. 만드는데 값이 중국산보다 20에서 30% 비쌉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중국 정부 보조금의 그늘 아래에서 정상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는 게임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게임 룰이 바뀝니다. EU가 중국산을 빼겠다고 선언한 순간 얼마인가가 아니라 어디서 만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는 프리미엄이 된 겁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물론 이게 공짜 점심은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값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산을 못 쓰면 부품값이 비싸지고 그게 결국 전기료에 반영돼요. 만드는 쪽에는 기회, 쓰는 쪽에는 부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그림 위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어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합니다. 기존 태양광 패널 떠올려 보세요. 시커멓고 무겁고 지붕의 못으로 박아야 하잖아요. 미관도 별로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한 25에서 26% 정도예요. 페로브스카이트는 그게 아닙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판처럼 생긴 거예요. 벽에 발라도 되고 창문에 붙여도 되고 지붕은 당연히 되고 그러면서 효율은 기존 패널보다 훨씬 높아요. 실험실 기준으로 35%까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진짜 상용화되면 어쩌면 석유가 필요 없어집니다. LNG도 풍력도 필요 없는 그림이 그려져요. 왜? 모든 벽, 모든 창문, 모든 지붕이 발전소가 되니까요. 도시 자체가 거대한 발전소로 변하는 거예요. 21세기 에너지 패권의 판이 통째로 갈리는 변화입니다. 지금 이 기술을 두고 경쟁 중인 나라가 여럿입니다.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도 빠르게 추격하는 중이고요. 중국, 영국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다만 다 실험실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진짜 먼저 상용화에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이건 사마의 같은 인내심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먼저 뛰어드는 쪽보다 끝까지 견디는 쪽이 이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이 사실은 다른 산업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산업이냐면요. 디스플레이입니다. 한국이 OLED, LCD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그게 페로브스카이트 양산에 거의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방막 코팅 기술, 투명 전극 기술, 대면적 균일성 제어 기술, 디스플레이 만들 때 쓰는 그 기술들이 페로브스카이트 패널 만들 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KIST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이 이 분야에서 세계 기록을 여러 번 갈아치웠던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30년간 깔아둔 디스플레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국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느냐. 그 결과가 향후 30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일본이 먼저 잡으면 한국은 또 부품 공급망의 하부에 머물게 됩니다. 중국이 먼저 잡으면 우리는 같은 영화를 세 번째로 보게 돼요. 베이징이 또 한번 인프라 스위치를 쥐는 그 영화를요. 처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베이징이 마음만 먹으면 유럽 전체의 태양광을 끌 수 있다는 사실.
아셨냐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보실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베이징은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스위치를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음 세대 에너지 인프라의 스위치는 누가 갖게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왔어요. 과잉 설비, 정부 보조금, 덤핑, 원격 제어,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서 그동안 우리는 값싸다고만 부르던 그 장치 뒤에 진짜 구조를 못 봤던 거예요. 오지 때 한 번 당했고 인버터 때 두 번 당했습니다. 두 번 다 같은 패턴이에요. 두 번째 질문, 다음 세대 에너지의 스위치는 누가 갖느냐? 이게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전쟁의 본질입니다. 일본이 먼저 잡으면 한국은 또 부품 공급망의 하부에 머물게 됩니다. 중국이 먼저 잡으면 우리는 또 같은 의존 구조에 들어갑니다. 이번이 세 번째 기회예요. 통신, 1차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세 번째 기회까지 놓치면 그땐 정말 변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세대 태양전지 R&D 투자 흐름, 이걸 지금부터 누가 어떤 속도로 진행하느냐가 향후 20년 한국 산업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건 더 이상 환경 이슈가 아닙니다. 안보 이슈이고 산업 패권 이슈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의 무역 조치가 아닙니다. 21세기 인프라 주권을 둘러싼 대전환의 첫 장면이에요. 통신, 에너지, 그리고 곧 따라올 AI 인프라. 이 세 신경망의 스위치를 누가 쥐느냐가 향후 30년 강대국 순위를 결정합니다. 한국이 그 순위표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 솔직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차세대 ESS, 그리고 신재생 인버터, 이 세 영역에서 향후 3년 안에 한국 기업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그 자리를 결정합니다. 지금 그 결정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오지 때 우리가 놓친 그 기회, 인버터 때 유럽이 잡은 그 기회, 페로브스카이트에서는 한국이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일본 신문에서 소부장 자립의 또 다른 실패 사례 같은 기사를 읽게 될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추적해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층에서 다시 뵙겠습니다.